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양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어,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우연히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 저는 오늘 작고 빠른 딥러닝 그리고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정우님께서 전반적인 모델 컴프레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정우님께서는 이제 퀀티제이션 쪽을 전문적으로 하셔서 그쪽 주제를 다루실 예정인데, 저는 이제 이 스터디에서 그 모델 모델을 어떻게 디자인했을 때 가장 컴팩트하고 최적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의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그 모델 컴프레션과 컴팩트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엣지 컴퓨팅에서 어떻게 이 컴팩트 네트워크 디자인이 쓰이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말 요새는 딥러닝 신드롬인 것 같습니다. 딥러닝을 쓰지 않는 분야가 전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딥러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딥러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로컬에서 GPU를 가지고 계신다면 좋은 GPU로 연산을 빠르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GPU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없으신 분들은 콜랩에서 무료로 GPU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면 굉장히 좋죠. 네, 여러 가지 API들을 제공을 하고 저희가 손쉽게 모델을 구성을 해서 바로 서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반드시 좋은 것일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고,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레이턴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을 때 그 클라우드를 경유하면서 생기는 레이턴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안전에 굉장한 관련이 있고요. 만약에 통신이 끊긴다든지 그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가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내부에 딥러닝 시스템이 돌아가야 한다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점점 딥러닝을 온 디바이스로 이용하거나 이러한 추세가 증가가 되는데, 개인정보가 클라우드를 경유하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뭐 해커가 그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그 데이터를 빼간다든지 아니면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때 레이턴시의 문제, 그리고 보안의 문제들,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나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등에서는 주로 인베디드 시스템을 통해서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베디드 시스템의 특징은 제한된 용량, 그리고 컴퓨팅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 그리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바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원 용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한 딥러닝을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차츰 그러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도 고성능 연산이 가능한 GPU나 TPU, 그리고 USB 타입으로 엑셀레이팅이 가능한 모듈들이 나오고 있어서 인베디드 자체의 컴퓨팅 성능도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엣지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상용되기 시작했고, 클라우드를 경유하지 않아도 엣지 단에서 어느 정도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를 경유하지 않고 온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을 하게 될 때의 장점은 세큐리티가 보완이 된다는 것, 그리고 파워가 이피션트 할 수 있다는 것, 아, 네. 그리고 로우 레턴시한 그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커넥티비티가 당연히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인디펜던트 하겠죠. 네, 이러한 장점이 있는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을 하면 엣지 컴퓨팅 등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엣지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서로 상충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둘은 보완적인 관계로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엣지에서 이렇게 온 디바이스로 처리를 했을 때 모든 연산을 처리하면 좋지만 이 엣지 단에서도 어, 그 엔터프라이즈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경유를 한다던가 내부 망을 구현을 해서 엣지끼리의 어떤 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엣지와 클라우드를 연동을 해서 엣지 단에서 어느 정도의 전처리와 소량의 연산 처리를 하고 클라우드를 경유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빠른 연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좀더 그런 뭐 다량의 서칭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연산을 분배해서 디스트리뷰티드하게 연산을 할 때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자체도 내부의 클라우드들끼리 어떤 분산적인 구현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을 어, 그 컴플레멘터리하게 가져가는 형태가 추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에서는 그 중에서도 엣지 컴퓨팅, 온디바이스 AI에서 어떠한 딥러닝을 썼을 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지향해야 되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lightweight, 경량화된 AI를 구현을 해야 되고 fast inference, 좀 더 인퍼런스 속도가 빠른 AI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로우 레턴시를 만족해야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등의 한정된 용량으로 인해서 파워가 이피션트 해야 되며 그 서버를 경유하지 않는 장점을 이용해서 프라이버시가 프로텍티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스터디에서는 모델 컴프레션과 컴팩트 네트워크 디자인에 집중을 해서 스터디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 밖에도 이제 하드웨어를 고려를 해서 어떻게 연산을 배분할 것인지, 메모리 바틀렉이나 파이프라인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 데이터 정보를 전부 보내지 않고 웨이만 업데이트하는 페더럴 러닝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온디바이스 AI의 장점을 살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모델 컴프레션과 컴팩트 네트워크 디자인에서 주로 쓰이는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다른 발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좀 더 컴팩트 네트워크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고 모델 컴프레션에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스터디에서 정훈님께서 잘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델 컴프레션은 빠르게 훑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모델 컴프레션은 앞서 나왔듯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요. 모델 컴프레션의 경우는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진 후에 그 모델을 압축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에 반면 컴팩트 네트워크 디자인은 모델을 설계할 때부터 최대한 효율적인 연산을 통해서 그 모델 자체의 설계에 그런 효율성을 반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델 컴프레션은 이 만들어진 모델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압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프로닝이 있습니다. 이는 렉콘 교수님의 옵티멀 브레인 데미지에서 처음 제안이 되었었고 그때 제안된 방법으로는 이제 이런 뉴럴넷이 있을 때 이 뉴럴넷의 노드들의 웨이시 어떤 스레스홀드 이하의 값이면 이를 프로닝하는 방식으로 해서 유의미한 노드들만 남기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 유의미한 노드가 남았을 때 이를 리트레이닝 시키게 됐을 때 아래와 같이 그냥 프로닝을 했을 때도 한 70, 80%까지는 전체적인 성능 저하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를 리트레이닝 시켰을 때는 거의 90% 가까이 노드를 제거를 하더라도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넷에서는 대부분의 커넥션이 불필요한 커넥션이다. 때문에 이를 통해서 경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닝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프로닝을 했을 때 이것들을 그냥 없애버리면 경량화가 되지만 얘네를 다시 이어서 이거를 또 학습을 처음부터 다시 시키면 또 더 성능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댄스한 상태에서 스parse한 상태로 프로닝을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노드들을 이은 다음에 재학습을 시켰을 때
댄스 스파르스 댄스 방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성능이 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피처에서 프로닝을 해서 유의미한 노드들을 남기고 재학습을 시키게 되면 처음 피처와는 또 다른 피처들을 학습하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모델 컴프레션 방식은 퀀티제이션 방식이에요. 퀀티제이션 방식은 하드웨어의 비트 수를 고려를 해서 웨이트를 퀀티제이션 시켜서 이제 경량화를 시키는 방식인데, 이는 유명한 송한 교수님의 디컴프레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모델은 처음에 프로닝을 하고 그리고 웨이트 시어링을 통해서 중복되는 웨이트를 코드북으로 생성을 한 후에 이를 퀀티제이션 시켜서 여기서 2비트 하드웨어를 고려를 했는데 네, 그런 컨디셔네이션을 시키고 허프만 엔코딩으로 압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이제 어떤 웨이 값들이 일반적으로는 플로팅 값으로 실수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센트로이드를 통해서 비슷한 웨이트들끼리 코드북으로 묶을 수가 있고, 이 코드북으로 묶을 때 이제 퀀티제이션을 해서 이렇게 정량화된 값으로 웨이트를 만들고, 이를 업데이트하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과정에서도 이를 퀀티제이션하고 그, 그 클러스터링한 코드북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퀀티제이션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우님께서 설명해 주실 바이널라이즈 뉴럴 네트워크도 이제 웨이과 바이어스 그리고 액티베이션을 이진화해서 좀 더 퀀티제이션을 통한 압축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모델 컴프레션 기법은 텐서 팩토리제이션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9x9 매트릭스를 한번 연산을 한다고 할 때 이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약에 3x3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옮기면서 이거를 다 채울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3x3을 9번 하게 될 때 이 매트릭스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3x3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또 3x3 매트릭스가 나오면 그걸 또 3x3으로 한 번 더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짜리로 나오겠죠. 그래서 5x5 매트릭스를 3x3을 9번 그리고 한 번에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됐을 때 똑같은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웨이수를 비교를 해본다면 25와 18로 뒤에 거가 훨씬 더 작은 웨이수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생략을 하고, 어쨌든 이 연산은 n by n짜리 매트릭스 연산을 1 by n 그리고 n by 1로 나눠서 연산을 하게 될 때 더 작은 웨이트를 가지면서도 똑같은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인셉션에서 들어간 다음과 같은 모듈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5x5짜리를 아까 말씀드린 3x3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3x3이 n 곱하기 n짜리 컨버션이기 때문에 n 1 by n 그리고 n by 1로 두 번에 걸쳐서 이 n by n을 표현할 수가 있어서 이것들을 다음과 같이 바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 동일한 연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델 컴프레션 방식으로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원래 학습을 시킨 티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지는 그냥 평범한 네트워크라고 할 때 이거를 경량화시키고 싶어서 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는 네트워크에게 이 티처가 배운 논리지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용어는 한국말로 뜻하면 증류에 해당하게 돼요. 증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한 액체를 증발을 시켜서 순수한 그 잔여물을 얻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티처가 학습한 지식 중에서 진짜 알짜배기 지식만 스튜던트에게 전이를 시켜주면서 이 스튜던트가 보다 작은 네트워크이지만 똑같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티처와 스튜던트의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파하게 될 때 어떤 기법을 쓰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소프트 라벨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소프트 라벨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소프트맥스를 거치게 되면은 거기에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값들이 있고, 그것들이 그냥 어떤 숫자들로 보이지만 사실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알그맥스 해가지고 1 해서 이게 독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을 텐데 그 전 소프트맥스 레이어 단에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뭐 숫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숫자들이 의미를 하는 것이 뭐 독이 크다. 그러면은 얘는 강아지에 가까운데 여기에 보시면 뭐 캣도 조금 숫자가 있죠. 얘는 강아지인데 강아지인데 고양이에도 좀 가깝구나. 근데 카우도 조금 숫자가 있는데 캣보단 작아요. 얘는 고양이보다는 소보다는 고양이에 가까운 강아지구나. 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드 라벨을 쓰는 것보다 이런 소프트 라벨을 건네줄 때 조금 더 많은 정보량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그렇게 소프트화해서 시키는 정도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temperature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temperature 값을 조정을 함으로써 이 라벨을 얼마나 더 소프트화 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프트 라벨을 통해서 티처 네트워크의 지식을 스튜던트 네트워크보다 경량화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전달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드 라벨로 다시 학습을 시켜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델 컴프레션 방식을 정리하자면 프로닝은 쓸모없는 노드들의 웨이트를 가지치게 하는 것, 그리고 퀀티제이션은 하드웨어의 비트 수를 고려를 해서 비트 레졸루션을 낮추는 것, 그리고 텐서 팩토리제이션은 어떻게 보면 행렬 인수분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큰 네트워크를 작은 네트워크로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컴팩트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는 모델이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을 때 이를 압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모델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이면서 최적화된 모델일까, 그래서 경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원입니다. 네. 요새 만들어지는 CNN들을 다 보면 모든 모델들이 거의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 연산이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렐로 펑션을 지나면서 비선형화가 되는 이런 두 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할 때 이 레이어를 이렇게 인풋을 이 그 액티베이션 펑션 거친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더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깊은 망에도 인풋 단의 정보를 더 넘겨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는 거의 파라미터 수나 연산량의 증가가 거의 없이 덧셈만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정보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서 학습을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레지듀얼 커넥션이 처음 나온 레스넷에서 또 다른 효율적인 구조를 제안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바틀렉 구조라는 것입니다. 바틀렉이라는 거는 병의 목을 뜻하죠. 그래서 병의 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동이 네, 조동이가 이렇게 있고 목이 있고 이렇게 몸뚱이가 있으면 이렇게 홀쭉하잖아요. 네, 그래서 홀쭉한 이 형상을 따라하듯이 바틀렉 구조는 처음에는 이렇게 원래의 피처를 좀 압축시키는 그러한 디멘션 리덕션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3x3 연산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피처를 펼쳐주는 연산을 해서 이게 바틀렉 구조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디멘션을 리덕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건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로 디멘션 리덕션이 가능하고 이게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말을 하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인데 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바틀렛 커넥션을 레지듀얼 커넥션에서 사용을 하였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음, 어, 또 다른 컴팩트 네트워크 디자인에서 주로 쓰이는 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이 채널들의 각각의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이
뎁스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이 스펙트럴한 피처에 대해서 연산을 해서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이 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에 반면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채널 간에 연산을 해서 뎁스 방향으로 연산을 하게 되고 채널 간에 어떤 웨이트 리니어 컨비네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 연산을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 모바일 랩과 엑셉션에서 주로 사용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컨볼루션이에요. 네. 그래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페셜 방향으로 컨볼루션을 해서 이들을 적층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뭐 패딩이나 스트라이드 같은 거는 1로 해서 그 크기 변화가 없습니다. 그에 반면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은 이 뎁스 방향으로 컨볼루션을 해주게 됨으로써 원래 일반적인 컨볼루션과 같은 효과를 내더라도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하게 되면은 보다 경량화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최적화된 연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연산 파라미터와 연산 수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컨볼루션에 비해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훨씬 더 효율적인 연산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컴퓨터 네트워크 디자인에서 주로 쓰이는 모듈은 파이어 모듈입니다. 이는 스키즈넷에서 제안이 됐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원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처음에 인풋 피처를 줄이기 위해서 원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스키즈 레이어라는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익스펜션 시키는 마치 바틀렛 구조 같은 익스펜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이어에서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원바이 원 컨볼루션이랑 3x3 컨볼루션 필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썼어요. 네. 이 원바이 원 컨볼루션으로는 주로 채널 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스페셜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걸 동시에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사용할 때는 이제 패딩 등을 이용을 해서 좀 두 개의 피처를 맞춰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효율적인 컨볼루션은 그룹드 컨볼루션이에요. 네, 그룹드 컨볼루션은 다음과 같이 커널들이 어떻게 겹치지 않게 좀 그룹져 있는 컨볼루션인데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이제 그룹들 간에 어떤 정보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들 간의 정보를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이를 그룹들 간의 콜리레이션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원래는 일반적인 컨볼루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한 8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룹 컨볼루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 컨볼루션을 했을 때 좀 더 연산 파라미터가 스파르스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경량화가 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유의미한 콜릴레이션이 증가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그룹드 컨볼루션이 제안됐었는데 이게 사실 처음 제안된 건 초기에 알렉스넷에서 제안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자기들이 그룹을 해서 좀 더 잘해야지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얘네가 이제 컴퓨팅 성능이 부족해서 이거를 GPU를 두 개로 뭐 나눠서 막 연산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된 거라고 하는데 알렉스넷에서는 투 그룹으로 했을 때 가장 최적의 에러를 나타냈고 최소 에러를 나타냈고 따라서 그룹 수의 정밀도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룹 컨볼루션 한 결과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그룹마다 다른 피처 특징을 학습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피처들을 그룹 간의 콜리레이션을 증가시키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그룹 컨볼루션을 또 이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좀 그룹들끼리 콜리레이션이 증가를 해서 유의미한 정보들이 창출되는 건 맞는데 그룹 간의 정보에도 어쩌면 좀 더 유의미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라는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러한 셔플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네. 어, 원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어떤 채널들 간의 소통을 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이거는 코스트가 크다. 그래서 그룹 컨볼루션으로 그 그룹들 간의 유의미한 정보를 창출해낸 다음에 그 그룹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 셔플을 해주자.
그러면은 원 바이 원보다는 조금 덜 코스트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룹 간의 연결성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포인트 와이즈 그룹드 컨볼루션이라고 했는데요. 바틀렛 구조, 원바이 원과 원바이 원으로 앞뒤가 이어져 있고, 그리고 그룹 컨볼루션과 그리고 채널 셔플을 이용한 컨볼루션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3x3 어버리지 풀링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사이즈가 2배 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달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셔플렛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안을 해서 그룹 컨볼루션이나 뭐 바틀렛 구조, 그 채널 원바이 원 컨볼루션 등을 수행을 했다. 네. 그리고 다음 소개드릴 컨볼루션은 덴스 컨볼루션입니다. 덴스 컨볼루션은 우리가 레즈넷에서는 다음과 같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아웃풋 피처에다가 인풋을 더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덴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전부 다 더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더해준다는 의미가 이 더해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콘캐티네이트 시켜서 아웃풋 피처에다가 그 계속 붙여 나가는 네 여기 써 있죠. 채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댄스 컨볼루션인데요. 원바이 원, 원바이 원으로 이렇게 바틀렛 구조로 돼 있던 것을 원바이 원으로 디메저 리덕션 한 다음에 여기서 익스펜션 되는 데에다가는 이거 익스펜션 안 시키고 그냥 콘캐티네이트 시킨 거죠. 네. 콘캐티네이트 시킬 때 어떤 그로스 레이시라는 걸 지정을 해서 그만큼씩 마치 등차 수열 증가하는 형태로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나온 시프트넷이라는 내용이에요. 네, 시프트넷은 피처를 시프트 시킴으로써 마치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효과를 내고 뎁스와이즈 다음에 그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하는 게 모바일넷에서 주로 쓰이는 컨볼루션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처럼 이렇게 나머지는 다 0이에요. 나머지는 다 0인데 여기 1로 돼 있는 이런 커널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마치 시프팅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피처들이 시프팅이 되면은 얘들끼리 그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하는 효과가 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채널 간의 정보가 연결이 안 되니까 원바이 원을 통해서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으로 채널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시프팅 하는 것이 조금 더 뭐 플롭스 같은 거 고려를 할 때 메모리 시프팅, 메모리 무브먼트 같은 효과여서 연산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시프트넷 논문 다음으로 나온 친구인데요. 얘는 All You Need is Few Shift라고 했는데 시프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안하는 그룹드 시프트는 그냥 그룹별로 어떤 모드를 통해서 이게 뭐랄까 로테이션 되는 형태로 좀 그 휴리스틱한 식을 세워서 그룹하는 어, 네. 네, 그룹들을 휴리스틱한 식을 세워서 그 어떤 패턴으로 시프팅을 시키자라는 뜻인데 당연히 이게 효율적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액티브 시프트라는 걸 저자가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인풋을 어떻게 시프팅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이 알파 베타를 어느 정도 시프트를 시킬 것인지조차도 학습을 시키자라는 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시프트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만약에 이미지라고 하면은 픽셀들의 값이 디스크리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텐저 값으로 이렇게 시프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리얼 밸류이기 때문에 그 리얼 밸류 값으로 우선은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그 인텐저 값으로 근사를 하기 위해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거의 가장 최근에 나온 이피션트 넷입니다. 이거는 진원님께서 굉장히 리뷰를 잘 해주셨어요. 네. 여기서 이피션트 넷에서 사용한 방식은 컴파운드 스케일링이라는 방식입니다. 컴파운드 스케일링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최적의 컴팩트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뎁스를 뭐 늘릴 것인가, 레졸루션을 늘릴 것인가, 위스를 늘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고 딥러닝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실험적으로 트라이얼 앤 에러 해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해서 이것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해서 다 증가시키고 다 축소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적의 그 피처를 찾아보자라는 것이 내용인데요. 야, 네. 네. 컴파운드 스케일링에서 이제 뎁스 레졸루션 그리고 아, 네. 위스 뎁스 레졸루션에 대해서 이러한 알파 그리고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라는 어떤 스케일 값으로 스케일링을 하면서 증가를 시켜봤을 때 다음과 같이 어떤 플롭스가 포화되는 지점들이 나타나는 형태가 있고 이거를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음, 네, 이것들을 동시적으로 고려를 해서 스케일링 업하거나 다운해서 한번 최저값을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했을 때 어, 네,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어, 이거 글씨가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스케일을 동시에 세 가지를 동시에 스케일링 업할 때 가장 최적의 효과가 나타났었고 다음과 같이 뎁스에는 1차수로 그리고 뎁스에는 1차수로 그리고 위스와 레졸루션에는 2차수로 비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어떠한 스케일이 최적이 되는지를 서칭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최적의 네트워크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토ML을 통해서 최적의 네트워크를 찾거나 혹은 컴프레션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컴프레션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엠나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그 오토ML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는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을 고려를 했을 때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생기는 레이턴시를 고려를 하고 어큐레시와 레이턴시를 어, 액션에 대한 어떤 결과로 받아들여서 이에 대해서 리월드를 주면서 어, 오토ML을 수행해서 최적의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MC의 경우에는 이거는 모에 대해서 학습을 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레지듀얼 커넥션, 댄스넷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커넥션을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깊은 곳까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마틀렛과 파이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멘션을 리덕션 하는 방식으로 압축 좀 더 컴팩트하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그룹 컨볼루션, 시프트의 경우는 이제 콜릴레이션을 증가를 시키면서 좀 더 유스풀한 콜릴레이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뎁스끼리 혹은 채널끼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연산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퓨어시프트와 이피션트넷, 엠나스넷, AMC의 경우에는 그리드 서치를 통하거나 혹은 오토ML 등을 이용하거나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최적을 결정하기가 힘드니까 이에 대한 최적을 뭔가 최적화로 찾아보자라는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 얼마나 했지? 정원님 괜찮나요? 네, 시간이 얼마나 했지? 다 쓰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Structured Sparsity라고 해서 스파시티를 좀 더 구조화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과 드랍아웃도 좀 더 압축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를 베리에이션하게 하는 방식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원래 뒤에는 그냥 뭐 컴파일 옵티제이션이나 파이프 옵티미제이션에서 쓰이는 툴들 혹은 컴파일러가 이제 벤더 디펜던시가 있어서 이거를 표준화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에는 뭔가 엣지 컴퓨팅이 상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컴페리먼터리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러닝, 멀티 에이전트, 피어 투 피어 러닝으로 어떤 분산 처리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인베디드에서 모바일하고 유비쿼터스하게 어디서나 딥러닝을 쓰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그룹에서 10월 3일에 개천절에 마곡 로보티즈 스페이스에서 첫 번째 미터브 열어요. 그때 많이 와주세요. 유명한 분들 많이 오실 거예요. 네, 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